장례식장의 갑작스러운 소음이 슬픔에 젖은 기도 소리를 덮었다. 모든 시선이 12년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소년에게로 향했다. 민우는 마치 슬픔의 공기를 찢어놓은 듯한 뚜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사람들은 놀라고 당황했으며 일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민우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범인은 얼굴색이 변하며 굳어버렸고 그의 뺨에는 가짜 눈물이 아직 남아있었다. 아무도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말을 하지 못했던 12살 민우가 갑자기 또렷하게 말을 하며 놀랍도록 강한 어조로 살인자를 고발한 것이다. 소년 주변에 서 있던 모든 어른들은 멍하니 서 있었다. 그들도 이런 충격적인 순간에 정신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은 검은색과 흰색의 장례복을 입고 있었지만 모든 애도와 슬픔의 말들을 멈추고 고발당한 사람을 주시했다. 이 장례식은 강 회장의 것이었다. 강 회장은 강씨 가문의 중심인물로 여겨졌으며 살아있을 때는 그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 한 명이었다. 강 회장은 어느 한적한 저녁에 발생한 미스터리한 자동차 사고 후 갑자기 사망했다. 그러나 경찰이 현장을 조사했을 때 그들은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초기 단계에서 의심스러운 살인사건으로 분류했으며 모든 것은 여전히 조사 중이었다. 오늘 이 마지막 작별의 순간에 향과 비통한 울음소리로 가득 찬 공간 속에서 이야기는 마치 극적인 비극 한가운데서 펼쳐지는 것처럼 긴박해졌다. 말 못하는 아이가 갑자기 말을 하게 되었고 단순히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범을 고발했다. 그리고 그 살인범은 바로 관 옆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으며 매우 슬픈 것처럼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민우의 목소리는 마치 모든 사람의 심장 박동을 바꾸어 놓은 것 같았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민우가 선천적으로 말을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12년 동안 그는 단 한 음절도 말하지 못했다. 그의 가족은 모든 방법을 시도했고 도시의 최고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가족의 슬픈 순간에 소녀는 갑자기 누군가를 살인자로 고발하기에 충분한 몇 마디 말을 했다. 최근에 민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침울하고 향냄새가 강했다. 이따금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지금은 대부분 조용했다. 마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참고 소년이 더 말할 것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 민우의 어머니인 수지는 아들 옆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고 여전히 자신이 잘못 들었거나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항상 민우를 가장 사랑했고 아들의 선천적 장애로 가장 마음 아파했다. 지금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녀의 마음은 크게 흔들렸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그러나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자 그녀는 극도로 혼란스러워졌다. 강씨 가문은 수세대에 걸쳐 그 지역에서 부와 권력으로 유명했다. 강 회장은 조상들이 남긴 거대한 유산을 상속받고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50대 중반의 강 회장은 정부에서 공식적인 직함은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과 지방정부에 대한 그의 지위와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았다. 지역 주민들은 강 회장이 매우 엄격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수군거렸다. 그는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모든 일을 매우 단호하게 관리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높은 요구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자주 자선 활동을 한다고 칭찬했다. 강 회장은 복잡하고 신비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었다. 강 회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 맏아들인 강주는 30세쯤 되었고 품위 있고 인간관계에서 능숙했으며 강씨 가문의 자랑이었다. 둘째 아들인 강민은 20대 중반으로 다소 성급하고 아버지와 쉽게 의견 충돌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여겨졌다. 또한 강 회장에게는 강우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는 가문에서 두 번째 위치에 있었다.
그는 많은 발언을 하지 않았지만 공동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동생으로서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강우는 형보다 더 침착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항상 강 회장의 리더십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도 은밀한 갈등이. 강씨 가문 외에도 가족에는 많은 먼 친척들, 충실한 직원들, 그리고 수많은 은혜와 의무로 얽힌 관계들이 있었다. 민우는 강씨 가문의 직계 가족 구성원은 아니었지만 그의 어머니인 수지는 먼 친척이었다. 수지는 어릴 때 부모를 잃고 강씨 가문에 의해 가족 구성원처럼 받아들여져 양육되었다. 수진이 성장했을 때 강 회장은 그녀가 본가를 떠나 가문 소유의 작은 집에서 살도록 했다. 대신 그녀는 가족을 위해 파트타임으로 일해야 했다. 때로는 회계장부를 맡고 때로는 큰 행사 때 주방을 담당했다. 수진의 생활은 그녀가 마을 외부 출신의 정우와 결혼할 때까지 평온하게 흘러갔다. 결혼 몇 년 후 그녀는 민우를 낳았다. 세 식구는 마을 외곽의 작은 집에서 번잡한 중심가에서 떨어져 살았다. 평온한 생활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지만 예상치 못한 불행이 닥쳤다. 민우가 겨우 4살 때 정우는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그때부터 수진과 민우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았다. 더 슬픈 것은 민우가 태어났을 때부터 말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그는 일반 아이들처럼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다. 어렸을 때 아프거나 아플 때마다 소녀는 소리 없는 신음만 내거나 소리 없이 울었다. 수진이 아들을 데려간 거의 모든 의사들은 민우가 성대에 선천적 문제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당시 의학적 개입 방법은 비싸고 성공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진은 오랫동안 망설였다. 그녀는 조만간 아들이 회복되거나 적응할 수 있기를 바라며 특별한 교육 방법을 찾기로 결정했다. 12년 동안 민우는 말로 소통하지 않고 눈빛, 몸짓, 글쓰기로만 소통하며 조용히 자라왔으며 때로는 발음하기 어려운 아와 같은 소리만 냈다. 수지는 민우가 먹고 있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했지만 아들이 너무 조용할 때면 또래들보다 뒤처질까봐 걱정했다. 그러나 민우는 착하고 부지런히 문자와 그림을 배우는 아이였다. 그는 밝고 민감한 눈을 가지고 있었고 감정적으로 깊이 발달했으며 주변 사람들, 특히 어머니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수진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본가에서 함께 살지 않더라도 가문의 장례, 결혼 또는 중요한 의식이 있을 때마다 참여해야 했다. 민우도 때때로 강 회장의 집에 부르는 것에 익숙해졌다. 때로는 청소를 돕고 때로는 명절 식사에 참석했다. 따라서 강 회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민우와 그의 어머니에게도 큰 충격이었다. 강 회장은 도로변에 뒤집힌 자동차 안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교통사고라고 생각했다. 전날 밤에 이슬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이 도착한 후 그들은 차량에 외부 힘이 가해졌다고 의심했다. 게다가 사체 검시 결과 사체에는 사고 상황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긁힘, 타박상, 멍이 있었다. 강 회장이 운전하기 전에 누군가를 만났다는 소문이 있었다. 심지어 사람들은 그가 그 사람과 큰 소리로 다투는 것을 봤다고 했다. 그러나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황은 복잡해졌고 당국은 비밀리에 조사를 계속하며 추측을 더했다. 수진과 민우는 장례 준비를 위해 본가로 불려갔다. 중요한 행사 때마다 그들은 항상 주방 정리와 후방 분류를 돌보는 역할을 맡았다. 며칠이 지나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관은 메인홀 중앙에 엄숙하게 놓여 있었고 흰색과 보라색 화환이 가득했다. 위령 기도 소리가 울려 퍼졌고 조문객들이 줄지어 왔다. 집안 사람들은 슬퍼하며 울었고 외부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게 정말 살인일까? 누가 강 회장과 갈등이 있었을까? 그는 많은 질투를 받는 사람이었어. 민우는 집 한구석에 조용히 서서 관찰했다. 그는 자욱한 향연기, 다양한 시선들, 진정으로 슬픈 사람들, 거짓으로 우는 사람들, 혼란스러운 사람들,
계산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민우는 말할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종종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세심하게 주목했다. 때로는 우연히 주방에서 먼 친척들의 음모를 들었고, 때로는 강준이 누군가를 한쪽으로 데려가 속삭이는 것을 보았다. 민우는 강민이 숙부인 강우와 의논할 때 테이블을 주먹으로 치는 것을 목격했다. 그는 또한 서로를 의심하는 시선들을 보았다. 강 회장의 죽음은 이 슬픔의 베일 뒤에 숨겨진 수많은 잠재적 갈등을 촉발시킨 것 같았다. 민우는 보이지 않는 증인이 되어 조용히 각 표정을 관찰했다. 바로 그것이 그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한 많은 세부 사항들, 특히 회장의 친인척들의 태도를 수집하게 했다. 강준은 슬퍼 보였지만 동시에 위로하고 일을 정리하느라 바빴다. 마치 그가 장례식을 주관하는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손님을 맞이하고 서빙하는 사람들에게 차와 물을 계속 제공하도록 지시하고 누군가에게서 전화를 계속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강준이 효도하고 능력이 있다고 칭찬했지만 민우는 강준의 얼굴에 때때로 걱정스러운 표정이 스치는 것을 보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의 단순한 긴장감이 아니라 더 복잡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다. 둘째 아들 강민은 오히려 신경질적이었고 소리를 지르고 불평하고 지쳐 보였다. 어느 날 강민은 밖으로 나가 대문 앞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았다. 한 친척이 수군거렸다. 강민은 예전부터 강 회장에게 불만이 많았어. 아마 지금은 후회하고 죄책감을 느낄 거야. 다른 사람은 말했다. 들리는 바로는 부자가 심하게 다퉜다고 해. 아마도 강민은 상속 문제로 불만이 있었을 거야. 강 회장의 동생 강우는 반대로 꽤 조용했다. 그는 관 앞에 엄숙하게 앉아 가끔씩 눈물을 닦았다. 많은 사람들은 강우가 형에게 많이 의존했고 형의 말에 거의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형을 잃으면 의지할 곳을 잃게 될 것이고 아마도 그것이 진정한 슬픔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우는 강우의 눈에서 분노, 심지어 두려움의 섬광을 보았다. 수지는 주방에서 바빴다. 그녀는 조문객을 위한 죽을 준비하고 차를 우렸다. 때때로 그녀는 걱정스럽게 아들을 찾아 소음이 있는 곳에 가지 말라고 당부했다. 민우는 가볍게 웃으며 소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조용히 있는 데 익숙했다. 그는 참여하는 것보다 관찰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 장례식 전 마지막 오후, 가족들은 마지막 조문을 위한 예식을 거행했다. 손님들이 줄을 서서 작별 인사를 했다. 어떤 이는 꽃을 놓고 어떤 이는 향을 피웠다. 바로 그때 민우는 낯설면서도 낯설지 않은 인물을 보았다. 박 비서, 강 회장의 먼 친척이자 이전에 개인 비서로 일했던 사람이었다. 박 비서는 격렬하게 울었다.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었다. 민우는 이전에 박 비서와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다. 그녀가 서류 작업을 위해 강 회장의 집에 왔을 때였다. 그는 그녀에 대해 좋은 인상을 받지 못했다. 항상 그녀에게서 날카로운 눈빛과 하루 종일 험담만 좋아하는 것 같은 얇은 입술을 보았기 때문이다. 때로는 아이의 직감일 뿐이었지만 그는 박 비서의 존재가 꽤 기만적이라고 느꼈다. 오늘 박 비서는 강 회장의 영정을 안고 마치 가까운 친척을 잃은 것처럼 울었다. 이상한 점은 민우가 보기에 그녀의 눈이 계속해서 강준 그리고 강우를 향해 움직이는 것 같았다. 마치 살피는 듯했다. 박 비서는 민우가 명확히 듣지 못한 몇 마디를 중얼거렸다. 그저 그녀의 얼굴이 때로는 찡그리고 때로는 긴장된 것처럼 보였다. 마치 숨길 것이 있는 것처럼. 장례식이 임박한 날들, 민우는 점차 강씨 가문의 생활이 무너질 것처럼 흔들리고 있다고 느꼈다. 그 자신도 우연히 큰 비밀을 발견했다. 한 번은 책을 읽기 위해 조용한 곳을 찾던 중 본가 뒤쪽에 있는 작은 방, 일반적으로 오래된 물건과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문서를 보관하는 곳에 들어갔다. 삐걱거리는 나무 문을 밀었을 때 그는 깜짝 놀라게도 강민이 안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서랍에서 무언가를 뒤지고 있는 것 같았다. 강민은 돌아서서 얼굴색이 변했다. 민우가 반응할 틈도 없이 강민은 달려와 그의 어깨를 꽉 잡고 으르렁거렸다. 민우가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민우는 고개를 저으며 손으로 자신이 그저 조용한 곳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표현했다. 강민의 눈은 누군가에게 현장에서 잡힌 것처럼 명백한 불안과 걱정을 드러냈다. 더 말하기도 전에 강민은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를 듣고 민우를 놓고 뒷문으로 빠르게 걸어가 사라졌다. 민우는 그가 들여다보던 약간 열린 서랍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호기심에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았다. 안에는 어지러운 서류들, 몇 개의 노트북, 그리고 뚜껑이 열린 채 비어있는 자물쇠가 달린 상자가 있었다.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이 문서들이 재정, 재산 또는 유언장에 관한 어떤 비밀을 담고 있다고 예감했다. 장례식 날이 왔다. 슬픔의 공기가 가득했다. 북과 나팔 소리, 향냄새가 자욱했다. 강 회장이 유명 인사였기 때문에 경찰과 지방정부도 참석했다. 경찰은 여전히 조사에 대해 말이 없었지만 가족 구성원 각각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는 것 같았다. 관이 본가에서 나와 장례차에 실렸다. 흰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따랐고 곳곳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 수지는 민우를 데리고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가 향을 바치러 다가갔다. 그는 관 속에 누운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웠다. 강 회장이 엄격했고 민우에게 특별한 관심을 주지 않았지만 그의 죽음은 여전히 소년에게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연민을 느끼게 했다. 더욱이 그는 뭔가 매우 잘못되고 잔인한 것이 이 순간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았다. 관이 마지막으로 다치려는 순간 갑자기 한 사람이 달려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고 강준의 다리를 붙잡았다. 준 도련님, 강 회장은 제게 은혜가 많으신 분입니다. 너무 가슴 아파요. 왜 하늘은 이렇게 불공평한가요? 그는 정관리였다. 오랫동안 일한 직원으로 그는 보통 강한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흐느끼며 울고 있었다. 그러나 민우는 뭔가 매우 이상한 것을 눈치챘다. 정관리가 강준의 귀에 뭔가를 살짝 속삭인 것 같았다. 그 후 강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정관리를 밀어내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민우는 정관리가 강준을 충격에 빠뜨린 중요한 정보를 누설했다고 확신했다. 그 순간 민우의 머릿속에 한 생각이 떠올랐다. 아마도 자신이 강준이나 강민, 말 또는 다른 누군가에 대해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사람들이 영구를 묘지로 운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장례 악단이 진과 북을 치기 시작했다. 슬픈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우는 갑자기 뭔가 끔찍한 일을 목격해야 할 것 같은 이상한 예감을 느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그리고 수진도 떨고 있는 것을 느꼈다. 아마도 너무 감정적이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묘지에 도착하여 매장 의식이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무덤 주위에 원형으로 서 있었다. 모두의 얼굴이 울음 때문에 또는 극심한 긴장 때문에 붉어져 있었다. 민우는 근처에서 흐느끼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았다. 다시 한번 박비서였다. 그녀는 손을 입에 대고 울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울부짖었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민우는 박비서의 소매에 묻은 마른 진흙 자국을 보았다. 이것은 그에게 강 회장이 사고를 당했을 때의 타이어 자국과 진흙을 떠올리게 했다. 잠깐 동안 생각이 그의 마음을 스쳤다. 왜 그녀는 그렇게 많이 우는 걸까? 왜 그녀는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사고 현장에 있었을까? 그에게서 비스듬히 서 있는 곳에는 강준이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강민은 팔짱을 끼고 멀리 서 있었고 얼굴은 불안정해 보였다. 강우는 근처의 기둥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었다. 그리고 정관리, 방금 전에 뭔가 속삭였던 사람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다. 흙이 관 위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애도의 울음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처절했다.
몇몇 사람들은 슬픔의 절정에서 쓰러졌다. 바로 그 순간 민우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고 가슴이 아프기 시작했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숨을 참았다. 아마도 향연기, 심리적 스트레스 또는 주변의 압도적인 분위기 때문일 것이다. 갑자기 민우는 눈앞에서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전화기를 꺼내 급한 어조로 작은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의 모습을 흐릿하게 보았다. 민우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했다. 자세히 보니 박비서였다. 그녀의 눈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묘지 문 밖으로 빠르게 나갔다. 갑자기 강민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니, 사고가 아니었어. 그는 살해당했어. 무엇이 강민을 그렇게 소리치게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그 비명은 모든 것을 멈추게 했다. 사람들은 돌아서서 이 둘째 아들이 정신적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다. 옆에 서 있던 경찰도 놀랐다. 강주는 달려가 동생의 어깨를 잡았다. 민아, 진정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마. 하지만 강민은 형을 밀쳐냈다. 감정 때문에 일그러진 얼굴로 말했다. 형은 내게 조용히 하라고 하지만 형도 아버지가 살해당했다는 걸 알잖아. 그런데 왜 계속 숨기려고 해? 갑자기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다. 진정한 혼란이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의심하고 토론하기 시작했다. 몇몇은 무서워서 뒤로 물러섰다. 마치 무시무시한 일이 곧 일어날 것 같았다. 바로 그때 민우는 온몸이 갑자기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얼마나 온전한 소리, 하나의 부름, 하나의 공유된 말을 할 수 있기를 갈망했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12년 동안 그의 목구멍에서는 오직 라는 소리만 났다. 지금 마치 전류가 그의 몸을 타고 흐르는 것 같았다. 수진이 놀란 가운데 그는 갑자기 어머니의 손에서 빠져나와 관이 방금 무덤에 놓인 원형의 중앙으로 달려갔다. 그 순간 그는 한 사람을 노려보았다. 그 사람은 무릎을 꿇고 흐느끼는 척하고 있었다. 민우는 목이 쉰 듯한 낮은 소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바로 그자다. 살인자. 슬픔의 바람 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모두가 두려움과 충격 속에서 소란을 피웠다. 수진은 공포에 질려 외쳤다. 민우야, 네가 말을 안 해. 주변의 모든 사람들, 경찰, 친척들, 친구들, 이 눈을 크게 떴다. 민우의 목소리는 정상인처럼 부드럽지는 않았지만 매우 강력했고 각 단어가 명확했다. 소녀는 떨며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 사람의 얼굴이 굳어버렸다. 슬픔의 가면이 순식간에 떨어져 나간 것 같다. 그는 반복했다. 바로 그자가 강 회장을 죽였다. 장례식은 태풍으로 변했다.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밀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시간도 없었다. 처음에는 손가락질을 당한 사람이 충격을 받았다가 공황에 빠져 변명했다. 그의 입이 더듬거렸다. 말도 안 돼. 이해가 수년 동안 말 못하다가 갑자기 그가. 하지만 그의 눈은 극도의 두려움을 보여주었다.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경찰은 신속하게 개입했다. 수지는 울면서 달려와 아들을 안았다. 많은 사람들이 민우의 이름을 불렀고 침착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소녀는 여전히 그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고 그의 몸은 여전히 떨고 있었다. 그 순간 아무도 민우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 생각하지 않았다. 모든 관심은 장례식 한가운데서 일어난 충격적인 고발에 쏠렸다. 그것은 이어질 일련의 사건들의 시작점이었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만약 이전의 장례식에서 의심이 있었다 해도 그것은 단지 추측의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지금 의식의 바로 한가운데서 선천적으로 말을 못하는 아이의 입에서 살인자라는 두 단어가 매혹적으로 터져나왔다. 그러나 일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소란이 있은 후 경찰은 일시적으로 매장을 중단하고 현장을 봉쇄하여 더 많은 토양 샘플을 채취하고 추가 확인을 요청했다. 강씨 가문은 마치 붕괴 직전의 모습이었다.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잃고
관계가 점점 더 깊게 갈라지고 있었다. 민우가 손가락으로 지목한 사람은 바로 정관리였다. 오랫동안 일한 직원이었다. 모두가 놀랐다. 정관리는 충성스럽기로 유명했고 강 회장과 갈등을 겪은 적이 없었다. 더구나 그는 처음부터 장례식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매우 슬퍼하는 모습을 보였다. 내가 아니에요. 이 아이가 저를 모함하고 있어요. 정관리는 외치며 변명했다. 오 하늘이시여, 왜 민우가 정관리 아저씨를 고발하는 거지? 그는 너에게 늘 잘해줬잖아. 몇몇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말 못하는 아이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지? 혼란 속에서 누군가가 충격받은 목소리로 말했다. 경찰은 모두에게 침착하라고 요청했고 영구를 무덤으로 계속 옮겼지만 매장만 연기했다. 그들은 정관리를 격리하여 본가로 데려가 신문을 진행했다. 강준과 강민은 마치 폭발한 것처럼 다투기 시작했다. 한때 강민이 소리쳤다. 나는 뭔가 의심스러운 일이 있다고 말했잖아. 그러자 강준이 소리쳤다. 그런데 왜 빨리 말하지 않았어? 너 무슨 증거라도 있어? 강민은 당황하여 대답할 수 없었다. 강우는 무너져 내려 계속해서 손을 모으고 강 회장의 영혼에 기도했다. 이 충격적인 사건 이후 주변 주민들은 수군거렸다. 혹시 강 회장의 영혼이 민우에게 들어가 진실을 말하게 한 건 아닐까?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수진을 둘러싸고 물었다. 이 애는 정말 말을 못했나요? 어느 의사에게 진찰을 받았나요? 어떻게 갑자기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수진은 아들을 안고 울며 고개를 저었다. 저도 몰라요. 저도 놀랐어요. 여러 가설이 돌았다. 어떤 이는 민우가 너무 충격을 받아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고 했고, 어떤 이는 그가 최면에 걸렸거나 신성한 개입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경찰은 고발을 무시할 수 없었다. 따라서 강 회장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이 더욱 가속화되었다. 한편 강씨 가문 내부에는 여전히 수많은 의혹이 있었다. 민우가 정관리를 직접 가리킨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야기가 그보다 더 깊은 것은 아닐까? 정관리가 정말 범인인가? 아니면 그저 하나의 연결고리일 뿐인가? 민우는 다른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무엇이 민우를 갑자기 말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 민우가 정관리를 고발한 후 강 회장의 장례식은 중단되었다. 모든 가족과 조문객들은 충격에 빠졌다. 이미 비통했던 장례식은 소리 지름, 논쟁, 연이은 심리적 충격으로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경찰은 임시로 매장을 허락했지만 추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무덤 주변 지역을 계속 보존했다. 민우가 직접 가리킨 정관리, 오랫동안 일한 직원은 격렬하게 반응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소리를 질렀고 결백을 주장하며 몸부림쳤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계속해서 중얼거렸다. 난 강 회장을 수년간 따랐어. 어떻게 이 아이가 감히 나를 모함할 수 있지? 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한편 민우는 기적적인 폭발 이후 기력을 잃은 것 같았다. 소녀는 어머니의 품에 쓰러졌고 빠르게 숨을 쉬었다. 수지는 공포에 질려 아들을 꽉 안았다. 눈물이 줄줄 흘렀다. 아들이 목소리를 찾았다는 기쁨이 채 완전해지기도 전에 그녀는 주변 사람들의 의심에 직면해야 했다. 이 아이는 선천적으로 말을 못했는데 지금 말을 할 수 있다고? 정말 그가 말한 거야? 아니면 귀신이 들렸나? 어쩌면 누군가가 그를 조종해 정관리를 거짓으로 고발하게 한 건 아닐까? 정관리는 항상 충성스럽고 정직했어. 아무도 예상 못했을 거야. 소문과 두려움, 의심이 뒤섞였다. 강 회장의 장남인 강준은 모두에게 침착하라고 요청하며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다. 둘째 아들 강민은 자신의 경고를 아무도 믿지 않는 것을 보고 더욱 흥분했다. 강 회장의 동생 강우는 그저 창백한 얼굴로 조용히 서 있었다. 마치 더 이상 생각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모두가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장례식을 일시 중단했다. 조사 경찰과 당국은 주요 인물들을 본가로 불러 상황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
나머지 사람들은 너무 많은 사건이 일어난 장례식에서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떠났다. 강씨 가문의 본가는 여전히 향냄새가 남아있었고 이제 모든 관련 증인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장례식이 방금 끝났기 때문에 공간은 답답했다. 의자와 책상은 여전히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흰 화환은 아직 치워지지 않았다. 향의 연기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고 촛불이 여기저기서 깜박였다. 넓은 거실에서 경찰 대표는 정관리, 민우, 수진, 강준, 강민, 강우 그리고 다른 가까운 사람들을 초대했다. 강 회장의 먼 친척이자 이전 비서인 박 비서도 불려왔다. 정관리는 한쪽 구석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아직 체포되지는 않았지만 조사에 협조해야 했다. 민우는 어머니에게 이끌려 의자로 갔다. 그는 수진의 손을 꽉 잡았고 지친 표정이었다. 강준은 침착하게 경찰에게 말했다. 우리 가족 모두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국이 빨리 이 일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강민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며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다. 때때로 갑자기 돌아서서 정관리를 노려보았다. 강우는 큰 나무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 비서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고 항상 손수건을 들고 가끔 눈물을 닦았다. 경찰 대표가 말했다. 우리는 강 회장이 사망하기 전에 재정 문제로 여러 갈등을 겪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망 현장에는 사고가 아닌 것을 나타내는 징후가 있었습니다. 민우 군이 정관리를 고발했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모두가 침착하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리는 손을 휘저으며 말했다. 나는 억울합니다. 누가 말 못하다가 갑자기 말하게 된 아이의 말을 믿겠습니까? 저는 그 사고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든 시선이 민우에게 향했다. 수사관은 부드럽게 물었다. 민우야, 왜 정관리를 고발했는지 좀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겠니? 수진은 걱정스럽게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가 더 이상 말을 못하거나 너무 두려워할까봐 걱정했다. 그러나 민우는 고개를 들고 살짝 침을 삼키더니 대답하려고 노력했다. 저는 정관리님을 현장에서 봤어요. 그의 목소리는 끊어지고 쉬었으며 일반적인 음색과는 달랐다. 모든 사람들은 이 귀중한 소리를 듣기 위해 조용히 기다렸다. 어두운 밤 정관리님이 돌을 들고 차 문을 내리쳤어요. 공기는 몇 초 동안 멈춘 것 같았다. 정관리는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이 아이가 어떻게 현장에 있었겠어? 게다가 밤중에? 나는 집에서 잤어. 누가 내가 나간 걸 봤어? 경찰은 민우에게 물었다. 네가 정관리가 강 회장의 차 문을 내리치는 것을 봤다고? 다른 사람이 거기 있었니? 민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여전히 떨고 있었다. 다 보지는 못했어요. 정관리님 같은 사람의 그림자만. 민우가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며 수진의 마음은 조여들었다. 많은 사람들도 연민을 느꼈다. 그러나 정관리는 더욱 격분했다. 봐요. 그가 분명히 보지 못했다고 말하잖아요. 전 관련이 없어요. 그러나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계속해서 물었다. 왜 한밤중에 그곳에 있었니? 민우는 입술을 움직였지만 그의 표정은 명백한 혼란을 보여주었다. 분명히 그도 상세하게 설명하기 어려웠다. 강민이 나섰다. 저도 그날 밤 집을 나갔어요. 대문 밖에서 차 엔진 소리가 들려서요. 민우가 저를 따라왔을 수도 있어요. 제가 몰랐을 뿐이에요. 그의 집은 큰 길 근처에 있잖아요. 강준은 강민을 쳐다보며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네가 집 밖으로 나갔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 강민은 대답했다. 두려웠어요. 연루될까봐. 저는 살인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맞아요. 저는 소리를 들었고 보러 나갔어요. 아버지의 차가 방향을 잃고 도로변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봤어요. 그때 저는 너무 놀랐어요. 박 비서가 수줍게 말했다. 저도 그날 밤 강민 씨가 나가는 것을 봤어요. 하지만 그가 무엇을 했는지는 몰랐어요. 분위기는 현악기 줄처럼 팽팽해졌다.
지금까지 조용히 있던 강우가 갑자기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 관리가 유죄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강 회장은 보통 정 관리에게 부채 회수와 일부 부동산 관리를 맡겼습니다. 갈등이 생길 수도 있었겠죠. 정 관리는 반박했다. 강우님, 저에게 죄를 씌우려고 하지 마세요. 모두가 알듯이 저는 강 회장의 지시만 따랐습니다. 그가 말하는 대로 했고 한 번도 불평한 적 없습니다. 이야기는 계속해서 복잡해졌다. 결국 경찰은 각 사람을 따로 신문하기 위해 분리하도록 요청했다. 그들은 조사를 위해 정 관리를 지역에 임시 구금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일한 증인으로 분명한 고발을 한 민우는 집으로 돌아가 쉬면서 경찰의 추가 진술 요청을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날 저녁 본가를 떠난 후 수지는 민우를 마을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집으로 데려갔다. 길을 가는 내내 그녀는 아들에게 물었다. 정말 정 관리가 차를 내리치는 것을 본 거니? 아니면 환각을 본 건가? 엄마는 너무 걱정돼. 민우는 많은 말을 할 수 없었다. 그의 목구멍이 아팠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눈물을 흘렸다. 수지는 아들이 그냥 거짓말을 지어내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했다. 갑자기 말을 할 수 있게 된 능력은 아마도 큰 정신적 충격 때문에 언어 능력이 열린 것이거나 아니면 공포스러운 광경을 목격해